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헤모글로빈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정상 헤모글로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HbA 타입이라고 하는 것에 글루코스가 와서 붙어 있는 이런 모습, 그림 3-15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아미노기 NH2라고 하는 부분에 글루코스가 와서 붙네요. 이런 것을 우리가 HAB1C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다음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당화혈색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화혈색소, 글라이케이티드 히모글로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은 다른 이름으로 당이 붙어있는 헤모글로빈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내용을 천천히 볼게요. 장기간 동안 혈중포도당, 우리가 혈당이라고 이야기하죠. 혈중포도당 농도를 알기 위해서 사용하는 혈색소의 한 형태입니다. 특히 이제 혈당이 높은 사람들, 특히 이제 당뇨 환자들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바이오마커,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색소의 한 형태로서 높은 혈중포도당 상태에 혈색소가 노출이 되게 되면, 즉 혈중에 혈당량이 증가되게 되면 헤모글로빈에 증가된 포도당이 와서 붙을 확률이 높다, 이런 이야기죠.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또 여러분 알다시피 적혈구는 한 120일 정도 우리 몸에서 혈액을 순환하면서 그 생명력을 유지하죠. 적혈구 안에 있는 혈색소가 포도당과 결합을 하면서 당화혈색소를 만들어낸다까지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자, 당뇨 환자에서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은 경우에 당화혈색소의 수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혈당이 높아져서 그렇죠. 그래서 당화가 일어난 적혈구는 수명이 좀 짧아집니다. 당화가 일어난 적혈구는 수명이 짧아지네요. 왜냐하면 당이 막 들어가기 때문에, 이 당은 움직일 때 항상 물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삼투압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화혈색소의 수치는 3개월간의 혈당 농도를 반영합니다. 자, 당화혈색소의 혈당 수치는 4에서 5.9% 정도, 그 다음에 당뇨 환자의 당화혈색소는 6.5 이하로 우리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혈당을 낮추는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당화혈색소 수치와 혈중포도당 농도의 범위는 밑에 있는 숫자 적어놓은 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당화혈색소 HbA1c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결국은 뭘 반영해주고 있죠? 혈당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혈중의 혈당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운데 보니까 정상인 사람과 다이아벳 환자, 그 다음에 다이아벳 환자 전 단계, 다이아벳 5.6과 6.5 사이, 그렇죠? 그래서 6.5 이상이 되게 되면은 당뇨 환자의 혈당량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6.5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맨 오른쪽 아래를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자, 보니까 블러드 글루코스, 이걸 우리가 이제 미리몰로도 표현을 하고 미리그램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정상인 사람은 이것이 주로 이제 미리그램으로 많이 표시하니까요. 97에서 126 정도입니다. 요 렌즈 안에 들어가야지만 우리 혈당이 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경우에 당화혈색소가 5 내지 6% 정도에 해당합니다. 126이 넘어가고 184쯤 되면 우리가 다이아벳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중간 단계를 우리가 프리다이아벳, 당뇨 전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155 정도 되네요. 이렇게 되면 한 7% 정도를 보여주는데, 이것을 최대한 6.5%로 낮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갈수록 혈당량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즉 당뇨의 양이 증가될수록 HbA 타입의 양도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 설명 맨 마지막에 한번 볼게요. 당뇨 환자에서 신장병증, 망막병증, 이런 것들은 당뇨 환자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들입니다. 신장이 파괴되고 나중에는 이제 그 당뇨병에 의해서 망막 손상이 생겨서 시력을 상실하게 되는 이런 합병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화 혈색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1%포인트를 줄이게 되면은 심근경색은 14%, 백내장은 19%, 미세혈관 질환은 37% 무려, 말초혈관 질환은 43%, 사망률은 무려 21%를 감소한다라고 하는 이런 통계치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화 혈색소는 우리가 단백질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단백질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당이 와서 붙은 이런 경우에요.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 임상적인 마커이며 이것이 당뇨 환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 이것이 왜 우리가 이런 걸 줄여야 되느냐, 이런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데이터를 자료를 더 가져왔습니다. 다음요. 이제 7-12 근육으로 가기 전에 먼저 184페이지에 7-11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 근육 수축. 큰 구조적 변화를 바탕으로 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까지 단백질이 단량체 구조 또는 다중 소단위 구조로 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뭐 항체, 미오글로빈, 헤모글로빈 이런 거였죠. 이제는 이제 우리 운동 단백질에서 좀 더 많은 폴리펩타이드 사슬로 구성되어 있고 좀 더 크고 복잡한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만나보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가수분해 ATP 활동 뭐 이런 것들이 또 단백질 구조 변화에 필수적이네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 많은 유기체의 움직임은 근육 수축에 의해서 일어나죠. 인간은 운동을 위해서 근육을 움직이는 것 이외에도 뭐 뱀독쥐입이라든지 곤충, 그 다음 소리방울, 곤충이 소리방울 낸다든지 하는 활동 또한 근육 수축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심장박동, 폐 또는 아가미 운동, 소화기의 연동운동 등 동물의 체내 기관의 정상 기능 수행에도 이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죠. 불수익원이라고 그러죠.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육 수축이. 대부분의 근육 수축 시스템은 두 개의 주요 단백질인 액틴과 미오신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예외적으로 선모와 편모의 움직임이나 세포 내의 염색체와 소기관의 이동 등에는 다른 운동 단백질이 관여를 합니다. 하지만 체내 움직임을 만들어낼 때 반드시 요구되는 공통 시스템이 바로 ATP 가수분해이다. 즉 ATP에서 인상기가 떨어져 나가서 에너지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ATP의 가수분해에 의해서 방출된 에너지가 단백질 분자에서 열 1에너지로 변환되어서 이러한 움직임을 만들어내죠. 따라서 단백질은 에너지 변환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단백질의 또 다른 기능, 에너지 변환기로서 작용할 수 있는 역할을 근육을 통해서 살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표를 잘 봐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미 뭐 근육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죠.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은 크게 카디악 머슬, 스켈레탈 머슬, 스무스 머슬 이렇게 나누고 우리가 심근, 골격근, 평활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표에 보면 로케이션, 평션,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이것이 컨트롤 되느냐, 모양, 특징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 잘 배웠을 걸로 생각합니다. 7-12 액틴과 미오신. 자, 이 그림 교과서에 있는 7-23 그림은 우리 액틴 중에서도 글로벌 액틴, 원형 액틴이다. 그래서 G-액틴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것은 X선 결정 모양을 우리가 카통으로 나타낸 모습이네요.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점은 ATP와 결합한 거고, 그 다음 것은 ADP와 결합을 한 것이다. 이렇게 구조적인 차이가 약간 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른쪽 위에 파란색 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구조가 좀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와 같은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7-12 액틴과 미오신, 근육 조직의 주요 단백질들이죠. 근육 운동과 액틴과 미오신 활동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먼저 이 두 단백질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액틴을 보도록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고 있는 액틴요. 자, 생리적 조건에서 액틴은 구형 단백질의 단량체입니다. G-액틴, 이것이 긴 나선형 중합체로 모인 거예요. 하나를 의미할 때는 우리가 이제 G, 글로불라는 뜻으로 G-액틴이라 표현하고, 이것이 길게 모여 있는 것을 필라멘트 혹은 F-액틴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 방금 설명한 그림에서 보면은 G-액틴 단량체는 이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세히 이해를 못하겠지만 4개의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G-액틴 단량체가 ATP와 결합하게 되면은 중합이 일어나 이중나선 구조로 배열된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를 못하더라도 액틴이 기본 단위이며 하나의 단량체를 G-액틴이라 하고, 이것이 길게 늘어뜨린 것을 F-액틴 또는 필라멘트로 한다까지 정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미오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오신은 일반적으로 6개의 유형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7-12 표를 봐주기 바랍니다. 6개의 유형이 있다. 타입 1, 2, 3, 4, 5, 6 되어 있네요. 각각의 타입에 따른 주요 기능이 잘 나와 있습니다. 타입 1번 소낭수축, 2번 근수축, 세포질 운동, 세포질 분열이라든지 세포 운동성, 그 다음에 5번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소낭수성, 그 다음에 6번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세포 내 이입작용, 소낭을 세포 중심으로 수송하는 것, 8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식물의 세포 분열에 관계하는 것, 그 다음 이거는 15번인가요? 뇌의 청각 센서 구성, 이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미오신이 존재하며 그것들이 또 우리 조직이나 기관의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연구된 유형이 횡문근에 있는 미오신 타입 2네요. 자, 타입 2 보니까 근수축이에요. 이번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미오신의 기본 구조 단위는 2개의 동일한 H 사슬과 2개의 L 사슬. 자, H는 뭔가 하이, L은 로. 자, 우리 항체가 또 2개의 긴 사슬과 2개의 짧은 사슬로 되어 있었죠. 그거와 또 좀 비슷한 측면이 있네요. 그래서 2쌍으로 구성된, 근데 항체는 우리가 4쌍이었죠. 그죠? 6쌍의 6개의 폴리페타이드 사슬이다. 있네요. 자, 밑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24 그림을 먼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묘신2입니다. 묘신2의 분자입니다. 자, 여기 초록색이 하나 있고요. 노란색이 하나 있고, 가운데 빨간 거, 파란 게 이렇게 있네요. 자, 보니까 메뉴에 보니까 H9형머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네요. H9형머리. 여기에서 액틴과 미오신이 결합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L은 필수 사슬, 파란색은 조절 사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H사슬 스탁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H사슬 코일드 코일, 아래쪽은 이제 이렇게 새끼가 보이듯이 꼬이가 있는, 까베기처럼 꼬이가 있는 이 부분을 H사슬 코일드 코일 꼬이라고 그러고, 나머지 위에 있는 부분을 H사슬 스탁이라고 그러고, 그 위에 있는 부분은 H사슬 구형머리 이렇게 표현하네요. 여기 밑에 있는 티그 레전드요. 초록색, 노란색, 코일드 코일 꼬리와 머리를 형성하는 H사슬이고요. 그 다음 빨간색, 파란색은 구형머리 도메인과 비공유 결합을 구성하고 있는 HL사슬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단백질을 분해하는 이 단백질이니까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절단시켜 보게 되면은 이것이 코일드 코일 도메인과
또 위에 있는 나머지 부분들이 두 개로 잘려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묘신이 간단하게 분해되는 것까지 이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교과서 내용요. H사슬은 두 가닥의 코일드 코일 나선으로 형성된 긴 꼬리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구형의 머리 도메인에 L사슬이 결합이 되어 있다. 자, L사슬이 두 가지예요. 그죠? 두 가지의 두 쌍. H가 한 가지고 두 쌍. 그래서 총 몇 개? 6개의 폴리펩타이드 사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프로테아제로 마이오신을 분해하게 되면은 코일드 코일 꼬리 및 L 사슬과 결합된 머리 도메인, 이것을 S1 절편, S1 단편, 우리 교과서는 단편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미오신은 섬유상 부분과 구상 단백질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 섬유상은 코일 되어 있는 부분이고 구상 부분은 ATP와 액틴 결합 부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 도메인은 서로 매우 다른 기능을 하겠죠. 바로 그 옆에 동물의 근수축은 액틴과 미오신 단백질에 기초한다.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에 196페이지 개념. 미오신은 액틴 필라멘트 말단을 향해서 이동하는 운동성 단백질이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교과서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자, 꼬리 도메인은 밑에 있는 그림 2-7-26입니다. 26과 같이 양극성 두꺼운 필라멘트를 형성하도록 미오신 분자를 중합을 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 그림을 보게 되면은 미오신2 분자의 두꺼운 필라멘트, 저 A 그림은 전자 현미경으로 실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이건 이제 구조로서 이것을 가지고 구조화해서 나타난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밑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S 단편은 다음 페이지 그림 볼까요? 다음 페이지 그림. 다음 페이지 그림은 2-7-27인데요. 자, 7-27은 미오신2의 S 단백질의 결정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렌더링 모형이고요. 거기 이제 액틴 결합 부위가 있고, ATP 결합 부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탄소 골격을 구조로 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교과서 내용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ATP, 액틴, 미오신 L 사슬과 결합하여서 미오신의 주 기능을 수행합니다. 미오신의 ATP 결합 및 가스 분해는 죄송합니다. 가스 분해는 액틴과 함께 근수축의 다중 기전을 수행하도록 하는 핵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7-13 근육 구조를 보도록 합니다. 자, 액틴과 미오신 필라멘트는 근육 수축을 형성하기 위해서 상호 작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세 가지 형태의 근육을 가지죠. 핵문근, 교과서 내용을 빨리 눈으로 봅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평활근, 이미 잘 아는 내용들이고요. 심근까지 이렇게 분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그림 7-28 이것은 일반적인 척추동물의 횡문근입니다. 횡문근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네요. 큰 하나의 근섬유가 있고요. 근섬유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 배웠죠? 근원섬유로 구성되어 있다고 배웠죠. 자, 근원섬유에는 핵이 있고요. 이 핵들은 다시 단일 근원섬유로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단일 근원섬유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액틴 필라멘트와 미오신 필라멘트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개별 근섬유는 방금 그림에서 설명했듯이 근원섬유라고 하는 단백질 뭉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광학현미경으로 근육 관찰하게 되면 그런 섬유가 주기적인 구조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그 밑에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그림이에요. 자, 이 근육 구조를 보게 되면 이미 여러분들도 뭐 이미 약간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오른쪽에 있는 P의 실질적인 현미경 사진을 기초로 해서 모식화시킨 그림입니다. 거기 보니까 A밴드라고 하는 게 있고 I밴드가 있고요. 가운데 M밴드가 있고요. 디스크,
그 다음에 얇은 필라멘트, 두꺼운 필라멘트. 어떤 경우에는 뭐가 이렇게 서로 중첩된 부분이 있고요. 또 Z 디스크와 Z 디스크 사이를 건절. 자, 건절은 여러분들이 근육의 기본적 단위 구조 이렇게 배웠죠, 그죠? 자, 그것을 이제 A에 보니까 핵문건의 구조. 이것을 어느 부분을 단편으로 잘라서 현미경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부분은 얇은 필라멘트로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어떤 부분은 뭐예요? 두꺼운 필라멘트와 얇은 필라멘트가 같이 공존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두꺼운 필라멘트가 있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이 얇은 필라멘트가 있느냐, 같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투과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색깔이 진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고 아주 연하게 보이는 그런 식의 구조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가 우리가 M 밴드 혹은 M 라인이라고 그러고요. 양쪽 끝을 우리가 Z 디스크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죠. 요것의 내용요. 액틴의 가는 필라멘트는 Z 디스크를 기준으로 양방향으로 늘어날 수 있고, 가는 필라멘트와 미오신의 굵은 필라멘트가 서로 맞물리는 형태, 영역, 그 영역을 우리가 뭐라 한다? A 영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I밴드는 가는 필라멘트가 있는 부분이죠. I밴드 한번 찾아봅니다. Z 디스크를 가운데 두고 있는 영역입니다. H는 어떻죠? H는 굵은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개념 보게 되면은 근절은 근육, 걸음섬유의 기본적인 반복 단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근육의 기본 단위 이렇게 여러분들 배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그림 7-30을 보면서 다음 페이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원섬유의 전자현미경 사진을 자세히 보면 두꺼운 미오신 필라멘트에서 나온 작은 돌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작은 돌기는 얇은 액틴 필라멘트와 붙어 있고요. 이를 근수축의 핵심 역할을 하는 미오신과 액틴 필라멘트 사이의 교차다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차다리 개념요. 액틴의 얇은 필라멘트는 미오신의 두꺼운 필라멘트와 비공유 결합을 통해서, 자, 교차다리, 방금 우리 교차다리가 배웠네요. 이 교차다리가 비공유 결합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액틴과 미오신, 다른 근육 단백질의 정교한 구조는 여러 종류의 단백질이 특정 방식으로 결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또 다른 예가 되기 때문에 이 7장에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이 7-30 그림을 보게 되면은 근육이 이완 상태인 경우와 근육이 수축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완 상태는 근절이 수축된 상태에 비해서 근절 길이가 좀 길고 수축 때문에 해서 근절 길이가 짧아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절의 길이가 짧아지는데 얇은 필라멘트와 두꺼운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고 H 영역이 뭐 변한다든지 하는 그런 차이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화살표, 밑에 있는 그림 보면 화살표가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게 바로 미오신이 액틴을 끌어당기는 듯한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것을 설명한 것이 그 다음에 7-14번이 되겠습니다. 자, 7-14 그림 7-30에 나타난 근육을 보면은 이완형과 수축형 이렇게 따라서 길이와 필라멘트 겹친 정도가 다르게 되겠고, 수축형은 I밴드와 H영역이 없어지고 Z디스크가 A밴드와 거의 근접해 있다. 이러한 모델을 우리가 마치 미끄러져서 서로 안으로 들어가는 듯한 모양이다. 그래서 슬라이딩 필라멘트 모형 이렇게 얘기하고, 헉슬리와 휴 헉슬리라고 하는 앤드류 헉슬리, 휴 헉슬리라고 하는 두 과학자가 이 모델을 처음 제시하였습니다. 자, 이 모델에 따르면 미오신의 투구 모양의 머리가 액틴 필라멘트로 따라서 그 뜻이 이동하여서 근수축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살표를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이 근수축 과정에 반드시 ATP 가수분해가 생성되는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겠고, 액틴 미오신 복합체가 ATP 효소로 작용한다. 자, ATP를 분해하는데 필요한 효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 효소가 바로 뭐다? 액틴 미오신 복합체가 효소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네요. 그래서 효소 작용하여
상황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얻게 되겠고, 슬라이딩 필라멘트 모델보다도 더 정교한 스윙 교차 다리 모델.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 3-1은 이런 슬라이딩 필라멘트 모델을 더욱더 확대시켜서 그림을 그려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스윙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여기에 따르면 각각의 미오신 투구 옆에, 투구는 옆에 있는 액틴 필라멘트와 교차 다리를 만들었다가 분해하기를 반복하네요. 자, 거기 한번 봅시다. 건절, A밴드, H 영역이 있고요. 자, 1단계를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ATP가 미오신 머리에 결합하여서 액틴 결합 부위가 떨어져 나오게 되겠고요. 2단계, 어떻게 됩니까? ATP 가수분해와 함께 액틴 결합 부위가 닫히게 되겠고, 그 다음 미오신 머리 콕을 형성하네요. 서로 형태적 변화를 그 그림에서 봐주세요. 자, 3단계, 미오신 머리가 액틴에 약하게 결합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인상기가 떨어져 나오네요. 인상기가 떨어져 나와서 미오신 머리와 액틴이 이제 강하게 결합을 하네요. 그 다음에 미오신 머리가 밀어내면서 큰 수축이 일어나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 처음에 ATP가 불어있다가 인상기가 떨어져 나왔죠. 아직 ADP는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ADP가 떨어져 나오는 상황. 이렇게 되면 근육이 한번 수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같은 내용이고, 이거는 이제 인산 P, ADP 그림을 같이 그리는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용은 F액틴 교과서요. 이러한 작용은 F액틴에 미오신이 부착되면서 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1단계에서 다시 볼게요. ATP가 미오신 머리에 결합하여서 미오신의 교차 다리를 풀어준다. 그 다음에 ATP의 가수분해는 구조 변화를 유도한다. 그 다음에 미오신이 호킹 구조로 바뀌면서 미오신은 잭 디스크에 가까운 얇은 필라멘트를 형성하겠다. 하지만 이 결합은 상당히 약하다. 이 약한 결합이 인상기 분리에 의해서 강한 결합으로 다시 바뀌게 되네요. 그래서 얇은 필라멘트를 당기는 동력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이제 많은 근육을 구성하고 있는 액틴 미오신에서 동시에 일어나게 되니까 더욱더 큰 힘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엔 ATP가 분리되어 나오는 이러한 주기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각 단계의 결과로 얇은 필라멘트가 미오신 머리의 작용으로 움직이게 되겠고, 미오신의 머리가 얇은 필라멘트를 따라서 걷듯이 이동한다. 여기까지 근수축 기전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199페이지에는 요약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정리를 해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간 좀 지났지만은 202페이지로 잠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202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단백질의 도구 부분이 나옵니다. 도구 부분이 나오는데, 그 면역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어떤 시료를 잡아 넣어요. 2번 차단제를 첨가한다. 그 다음에 1차 항체를 넣는다. 그 다음 2차 항체를 넣는다. 그럼 2차 항체를 알 수 있는 어떤 색깔을 내는 기질을 첨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항원 항체 반응이에요. 항원 항체 반응.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단백질과 단백질 사이의 결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A라고 하는 우리 단백질이 얼마나 많이 지금 발현되고 있고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자, A라고 하는 단백질과 결합하는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A 단백질은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 A에 대해서 A를 항원으로 인식하겠죠. 그럼 그 항원에 이 항체가 와서 붙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단백질들은 항체가 와서 결합하지 못하겠죠. 그 다음에 이 항체를 인식하는 색깔이 나타나는 발광 기질을 잡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항체 부분은 이 발광 기질이 가서 빛을 내겠죠. 그럼 그 발광 기질이 빛을 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항원이 있다. 즉 우리가 원하는 A라고 하는 단백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진단 키트로서는 대부분의 경우가 다 이런 식으로 진단 키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뭐 임신 진단 키트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단백질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진단 키트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항원 항체, 즉 단백질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 시간에서 설명했듯이 단백질 전기영동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는 단백질 전기영동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A, 사람이 B가 있다.
A라고 하는 병원체가 어떤 A라고 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감염이 됐느냐 안 됐느냐, 혹은 B라고 하는 사람은 감염은 됐느냐 안 됐느냐, 또 C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감염은 됐는데 병원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관찰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혈액에 있는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걸 뽑아내요. 뽑아내가지고 이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 단백질을 분리하는 반응이에요. 분리해가지고 시간 관계에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단백질을 찾아내는 항체를 우리가 넣어줘서 젤상에서 있는 것들을 멤브레인으로 옮겨요. 그 멤브레인에서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이 얼마나 많이 발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검색하는 방법이 역시 항원항체 방법에 의한 면역 반응이에요. 그 다음 우리 조직에서도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조직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알아내기 위해서 조직을 절편을 만들어서 요즘 뭐 살아있는 생체 내에서도 이런 식으로 바로 합니다. 바로 해서 단백질의 발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면역학적 방법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다. 는 것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주시고, 시간 나시는 분들은 교과서 내용을 읽어보면서 좀 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로 해서 7장까지의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